안녕하세요. 스포츠 주민의 아나운서 조윤경. 허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집 앞 골목에서 이거 한 번씩은 다 해본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배드민턴입니다. 오늘은 체력 증진과 다이어트에 좋아서 더욱더 인기 있는 스포츠 배드민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스타로 떠오른 이용대 선수가 배드민턴의 인기에 불을 지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효자 종목 배드민턴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단 0.3초의 반응 속도, 상대 빈 곳을 노리는 화려한 기술로 득점을 이끌어내는 스포츠 배드민턴인데요. 배드민턴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강 스매시의 엄청난 위력을 알아보고 셔틀콕의 숨겨진 놀라운 비밀과 국내외를 막론하고 배드민턴과 함께했던 전설의 선수 뒷이야기까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배드민턴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배드민턴 남자 복식 금메달의 주인공, 배드민턴 실업팀을 맡고 있는 하태권 감독과 한국스포츠개발원 책임연구위원이자 한국운동역학회 편집위원인 송조 박사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종목이 바로 배드민턴인데요. 배드민턴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파트 앞에, 골목길에서, 놀이터에서 낮과 밤과 새벽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칠 수 있는 정말 온 국민의 운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게 아이와 함께, 아내와 함께 자주 치는데 조윤경 아나운서는 어떻게 배드민턴 칩니까? 네, 이 배드민턴이요. 다이어트에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효과를 좀 많이 봐가지고요.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난 왜 효과가 없지? 좀 하세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친밀한 배드민턴 그 시작이 궁금한데 왠지 우리나라에서 시작됐을 것도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많이들 치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배드민턴은요, 영국에서 시작됐는데요. 1893년에 영국 배드민턴 창립과 동시에 이 규칙이 제정됐고요. 네. 1899년에 이 배드민턴 대회가 개최되면서 이 덴마크 또는 스웨덴 당시 소속 등의 이 유럽 국가들, 네. 캐나다나 미국, 동남아시아,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에까지 이렇게 확산이 됐습니다. 이 초창기 배드민턴은 귀족 계급의 게임으로서 대단히 매너가 좀 엄격했어요. 그래서 이 복장도 그냥 아무 복장 입으면 안 되고 네. 한 예로 이 깃이 높은 이 셔츠와 실크 모자를 이렇게 쓰고 품위 있는 이런 차림으로 게임을 했답니다. 그래서 과거에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배드민턴의 유니폼 색깔은 획일적인 그런 흰색이었습니다. 그렇죠, 흰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하뿐만 아니라 양발까지 흰색으로 일명 깔맞춤이라고 하죠. 아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색깔도 화려하게 이렇게 입는 저희가 보는 그런 룰로 적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들의 유니폼이 한 가지로 통일돼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경기장에 나갈 때 네네. 티셔츠하고 반바지에 색깔이 다른 색깔을 빨간색하고 노란색, 네.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 이런 식으로 두세 가지 정도의 이제 티셔츠 유니폼을 챙겨 나가거든요. 네. 랭킹이 높은 선수가 빨간색을 입었으면 네. 낮은 선수는 빨간색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치사해. 예. 어머. 상위 랭커가 입은 옷을 하위 랭커는 입을 수 없고 그 색깔과 똑같은 걸 못 입기 때문에 바꿔 입어야 됩니다. 와. 그렇군요. 아니 서러우면 출세라, 서러우면 잘해. 그러네. 완전 이런 거네요. 지금 정말 이 말이 냉정하게 통하는 곳이 배드민턴 유니폼의 세계군요. 자, 그렇다면 이 배드민턴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 배경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건가요? 우리나라의 배드민턴 경기가 보급된 것은 해방 이후부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지만 그 당시에 배드민턴은 이 놀이의 성격이 좀 강하다 보니까 1957년에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조직되면서 1962년에 제43회 전국체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이 각종 국대대회에서도 출전을 했는데 네. 사실은 별다른 성적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1981년
혜성같이 이렇게 나타난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황선혜 선수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100년 전통의 그 자랑을 하는 전 영국 오픈 그 세계 배드민턴 대회에서 이 개인 단식 그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한국 배드민턴이 이 세계에 이렇게 좀 널리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나라 배드민턴이 세계 무대에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랭킹이 좀 궁금해요. 현재 그 남자 단식 세계 랭킹 1위는 말레이시아의 이제 리충웨이 선수고요. 그리고 이제 2위, 3위 선수는 이제 덴마크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단식 같은 경우에는 대만 선수가 세계 랭킹 1위고 그리고 우리나라 성지연 선수가 3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이제 중국이 1위가 되겠고요. 네. 2위가 덴마크, 한국이 3위가 되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마음이 차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명성 다시 찾을 때가 왔습니다. 그쵸? 우리 선수들과 감독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자, 그렇다면 이제 배드민턴 알고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룰을 좀 더 알면 더욱더 박진감 넘치는 게 배드민턴인데요. 그쵸. 과연 경기 룰은 어떤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점수제가 랠리 포인트제로 바뀌었습니다. 21점을 먼저 선취하면 게임을 가져오는 제도로 바뀌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20대 20이 되게 되면 연속해서 득점을 해서 2점 차이를 나게 하는 쪽이 이기게 됩니다. 29대 29가 되게 되면 30점을 먼저 선취한 팀이 이기게 돼 있는 그런 이제 경기 룰로 바뀌었죠. 30점까지도 가긴 가요? 그러니까 2013년 덴마크 오픈에서 혼합복식 8강전 경기인데요. 한국의 이제 고성현 김하나조와 덴마크의 피셔 닐센조 그리고 크리스티나 페데르센조가 경기를 했는데요. 세 번째 게임까지 가면서 마지막 30점에 30대 29로 경기가 결정이 났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게 결정이 그러니까요. 나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겼으면 좋겠는데요. 한국 선수들 졌습니다. 5점 차의 매치 포인트 상황에서 승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긴 랠리로 이어진 경기. 아쉬운 그때 그 순간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슬아슬한 랠리가 계속되면서 승부는 점점 더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마는데요. 양 팀의 물러서지 않는 공격과 수비로 랠리는 길어지고 결국 경기는 29대 29 동점까지 오게 됩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승자가 결정되는 순간인데요. 팽팽하게 맞서던 한국팀은 안타깝게 마지막 한 점을 내주면서 패하고 맙니다. 그 2004년도 아테네 때 그 당시에 그 남자 복식의 그 하태권 선수와 네. 또 김동문 선수의 경기를 빼놓을 수 없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얘기하나요? 예, 제가 드디어 감독님 얘기 나옵니다. 예,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우리 또 하태곤 감독님 정말 또 대단하셨잖아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배드민턴 남자 복식 결승전. 김동문, 하태곤 선수 조에 맞선 상대팀은 우리나라 선수 유영성과 이동수 선수 조였는데요. 금메달 사냥에 나선 네 선수들이 벌였던 화려한 콤비 플레이. 그 안에 남모를 스토리가 숨어 있다는데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금메달의 주인공 하태곤 감독이 밝히는 그날의 후일담이 공개됩니다. 얘기 좀 해주시죠. 그때 얘기죠. 되게 좀 미안한 게 되게 많았죠. 국제 경기에서 그때가 11번째 붙는 거였거든요. 오, 많이 붙으셨네요. 예, 그러니까 11번째 붙는 거였는데 그 전까지 저희가 이제 10전 10승을 좀 마음에 그럼 여유가 좀 있으셨겠네요? 좀 저희가 좀 하락세였거든요. 하락세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밝히는 건데요. 한편 진짜 네네. 마음속에는 네네. 형들이 졌으면 좋겠다 준결승에서. 오히려 마음 편하게. 차라리 지금 와서 고백하는데 죄송합니다. 금메달은 따셨죠. 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목이 딱 걸었을 때. 고생 끝났구나. 네네. 내 20년 배드민턴 인생의 고생은 끝났다. 탄탄대로다. 끝났다. 어? 내가 가는 길이 이제 무조건 그 길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마음을 먹고 품고 이제 한국에 왔죠. 네. 아, 공항에서 되게 환영 인파도 있었고 그쵸. 되게 환영 많이 받았죠. 네. 근데 그게 딱 3개월 가더라고요.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대단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데요. 네. 자, 그렇다면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배드민턴. 이 기술들이 있습니다. 네. 스매시,
드롭 뭐 이런 이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득점을 내기 위한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드민턴에서는 크게 이제 6가지의 기술을 잘 익혀서 응용해야 그 득점을 낼 수가 있는데요. 배드민턴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손목 스냅의 힘입니다. 이 강도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네. 기술을 구사할 수가 있거든요. 네. 손목의 힘에 따라 달라지는 배드민턴의 기술. 배드민턴은 주요 기술 6가지만 봐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는데요. 그 기술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높이 떠있는 셔틀콕을 상대편 코트를 향해 내리꽂는 스매시. 셔틀콕이 상대편의 끝라인까지 날아가 낙하하는 클리어. 스매시 클리어와 비슷하지만 짧고 가볍게 끊어치는 드롭. 셔틀콕이 어깨와 허리 사이로 들어올 때 받아치는 드라이브. 그리고 네트에 가까운 위치에서 셔틀콕을 가볍게 쳐올려 동그랗게 넘기는 헤어핀과 셔틀콕을 네트 근처에서 일직선이나 아래쪽으로 내리꽂는 푸시가 있습니다. 배드민턴의 꽃 스매시에 대해 알아보면 타구 직전 어깨와 허리, 손목에 힘을 갖게 하여 강하게 스윙하는 기술입니다. 상대방을 정교하게 속이는 드롭샷은 상대팀의 중심을 무너뜨려 우리 팀의 득점 찬스를 이끄는 데 적합한 기술이고요. 말 그대로 헤어핀처럼 둥글지만 날카롭게 꽂히는 헤어핀 샷은 발로 따라가 셔틀콕을 옮겨준다는 느낌으로 타구를 하는 기술입니다. 어떠세요? 쉽게 이해되셨죠? 네, 어깨, 허리, 손목에 강하고 순간적인 힘을 내는 강스매시. 강스매시. 와, 언제 봐도 시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배드민턴 하면 제일 궁금한 게 바로 이 셔틀콕입니다. 셔틀콕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저희가 한번 가져보고 싶은데 네. 깃털이 달린 이 조그만 셔틀콕. 근데 왜 깃털을 쓰는지가 일단 궁금해요. 이 사실 보시면 이 구기 종목 중에서 가장 이상한 이런 모양으로 네. 돼 있는 것이 바로 셔틀콕입니다. 근데 이 셔틀콕을 공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다 보면 그 깃털들이 이 동그랗게 주변에 16개가 이렇게 꽂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통 이 하나를 만들려면 거의 한 3마리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배드민턴 경기에 쓰이는 공, 셔틀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공장에서 그 제조 과정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위의 양날개에서 각각 최대 7개의 깃털을 사용하는데 양날개의 깃털은 방향과 위치가 서로 달라 셔틀콕 하나에 한쪽 날개 깃털만 사용할 수 있다. 빠르게 날아가다가도 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셔틀콕은 거위털뿐만 아니라 오리털이나 물새털로도 제작이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셔틀콕은 타구 시험까지 완벽하게 거치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71년 인도네시아 대회에서 이 셔틀콕에 관련된 또 이슈가 예, 있었죠? 그렇습니다. 71년도 인도네시아에서 열렸던 제3회 아시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오리털을 사용을 했죠. 사용해서 이제 경기를 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당시 한국 그 배드민턴의 간판이었던 그 한성기 선수, 당시 이제 어이없는 패배로 그 허탈감에 빠졌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는 이 오리털로 만든 그 셔틀콕이 없다 보니까 아, 그래요? 이제 닥터를 사용했습니다. 아. 몸에 밴 닥터 타법으로 연습을 하고 갔는데 실제 경기에서는 오리털 탑법. 오리털 셔틀콕으로 이제 아이고. 경기를 했으니까 본인의 그 어떤 뭐 힘 조절, 뭐 각도 조절, 컨트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됐던 거죠. 셔틀콕 얘기를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시속이 사실은 엄청납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모든 스포츠 종목 중에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속 100에서 많게는 300km까지 진짜요? 그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셔틀콕은 약 그 5g의 그 과학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깃털이 좁아지면서 엄청난 속도를 내다가 상대 진영에 이렇게 날아가게 되면 그 날아가는 동안에 깃털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속도는 순간적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명 뭐 낙하산 원리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매 경기마다 엄청난 속도의 셔틀콕을 받아내는 선수들 정말 대단한데요.
셔틀콕의 속도가 대체 얼마나 빠른 건지 다른 구기 종목들의 최고 속도와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셔틀콕은 골프공, 테니스공, 아이스하키의 퍽, 야구공, 그리고 배구공과 비교했을 때 최고 속도가 시속 332km로 구기 종목 중 가장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날아가는 셔틀콕, 그렇다면 그 세기는 어떨까요? 송판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6mm 두께의 송판에 셔틀콕을 맞춰 그 힘을 확인해 봤는데요. 한 번에 송판은 두 동강이 나고 마는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셔틀콕이 닿는 순간 송판은 깨져버립니다. 그렇다면 같은 두께의 송판 두 장을 겹쳤을 때는 어떨까요? 역시 셔틀콕이 부딪히는 순간 깨져버리는군요. 실험을 통해 알아본 놀라운 셔틀콕의 위력 잘 확인하셨나요? 셔틀콕의 위력이 송판을 깨는 걸 보니까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그러게요. 셔틀콕 잘못 맞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게 날아가는 셔틀콕을 선수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받아내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대체 어떤 연습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이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 평균 반응 속도가 0.3초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적인 찰나에 셔틀콕이 날아오기 때문에 또 이 방향을 사전적으로 예측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움직이는 이런 그 연습들을 행해야 되거든요. 네. 선수들은 이 반사신경을 기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네트에다가 검은 장막 같은 걸 칩니다. 그러니까 공이 날아오는 방향을 모르게 해서 반응을 빨리 하기 위해서 장막을 치고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네요. 예, 또 그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한 경기당 그 에너지 소모량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야구 투수가 한 100개 정도 투구를 하는 것보다 많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배드민턴 콕을 주고받는 선수들은 그만큼 뛰어난 이런 뭐 심폐지구력뿐만 아니라 이 강한 이 스트로크 또는 네트 플레이를 위한 스피드나 민첩성 또 반사신경 등이 고루고루 이렇게 갖춰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배드민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선수가 등장을 하면서 사실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중흥기가 시작이 됐죠. 그렇습니다. 혼합복식 경기 두 선수가 훤칠하니 훈남훈녀였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외모도 그렇고. 근데 네. 거기서 윙크 딱 날리면서 끝났죠. 엄청나지 최고였어요. 않았습니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 결승전. 이날의 경기는 대한민국 배드민턴이 다시 한번 큰 사랑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2006년 도하 아시안 게임에서 두각을 나타낸 훈남 이용대 선수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국가대표로 선발되며 선전하고 있던 이효정 선수의 혼합복식 경기. 두 선수는 환상의 팀워크를 보여줬는데요. 그 결과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 윙크 한 방으로 전 세계 팬들을 홀렸는데요. 윙크 세레모니는 다시 봐도 멋지네요. 이용대 선수가 윙크를 했는데 네. 그때 참 김동문 선수가 원망스럽더라고요. 왜요? 저하고 이제 김동문 선수는 세레머니를 네. 기도 세레머니를 질질 짜는 고생 질질 끝났다. 짜는. 예. 저는 이제 뭐 실수라도 한번 찢으면서 슈퍼맨 네네네. 이런 걸 하고 한번 하려고 했는데 김동문 선수가 이제 잡아 끄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무릎 꿇고 기도. 멋있는 세리머니를 하고 싶었던 하태곤 선수의 바람과는 다르게 경건한 기도로 세리머니를 대신하게 됐네요. 이용대 중흥기 이전에 예. 나 하태권이가 먼저 중흥기를 이끌 수 있었는데 이 배드민턴의 황금기라고 하면 90년대 전후로 해서 이제 중흥기가 막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 유명한 선수가 있었죠. 예, 그렇죠.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박주봉 선수와 맞아요. 이 김문수 선수가 네. 이 남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특히 이제 배드민턴 여왕이라는 이 수식어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이 발굴의 실력을 뽐냈던 이 방수현 선수가 있었죠. 그 방수현 선수는 이 배드민턴 정식 종목으로 채택했던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여자 단식 은메달을 획득했고요. 또 그리고 4년 후에는 이 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드디어 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박주봉
박주봉 선수 정말 대단한 선수였죠. 지금은 이제 일본 대표팀 감독을 맡고 계신데요. 네. 이분이 되게 대단하신 게 2004년도에 그 아테네 올림픽까지는 한국 대표팀을 맡아주시면서 이제 코치를 이제 병행하셨고 네네네. 코치를 하셨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일본 배드민턴 팀 감독을 맡으면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여자 복식이 이제 4강에 드는 쾌거를 이룩했고 네. 그리고 이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이제 여자 복식이 은메달을 획득하는 첫 메달이거든요, 배드민턴에. 그리고 이제 2016년 리오 올림픽에서 드디어 이제 여자 복식 그 금메달을 이제 획득하게 만든 이 장본인인 거죠. 지난 리우 올림픽에서 큰 활약을 펼친 일본 여자 배드민턴 팀의 숨겨진 주역은 바로 박주봉 감독이었습니다. 이 선수로서도 대단하지만 감독의 역할로서도 어마어마하신 분 같은데 네. 이게 걱정이 되는 게 그렇다면 박주봉 감독님이 우리나라 대표팀 맡았을 때 그렇게 우리가 잘했는데 일본 대표팀 가니까 일본이 잘했단 말이죠. 이거 계속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곧 돌아오시나요? 그러니까 2020년 도쿄올림픽? 예, 도쿄올림픽까지 일본 대표팀을 맡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본이 요즘 떠오르는 그 배드민턴의 강국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안 나주나 봐요. 이 놓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요. 박주봉 감독 같은 경우는 대단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세계 배드민턴계에서 뛰어난 이런 공적을 남긴 세운 선수들에게 이 상이 주는 상이 있는데요. 이 허버트 스틸이라는 그 상이 있는데 이 1934년에 배드민턴 창설 이후에 그 83년 동안에 단 7명만 그 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상 줄 생각이 없으신 거 아닌가요? 83년 동안 7명이면? 97년에 이 허버트 스틸 이 트로피는 이 박주봉 감독에게 돌아갔다는 것이죠. 이야.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초대 남자 복식 금메달리스트의 영예를 아는 박주봉 선수. 각종 국제대회에서 72회 우승의 기록을 남겨 레전드 선수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한국 배드민턴의 산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박주봉 감독. 선수 시절 역시 대단했네요. 자, 이 박주봉 감독처럼 이 말레이시아에도 배드민턴으로 국가의 영웅이 된 선수가 혹시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2006년부터 이제 남자 단식에서 늘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리충웨이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단식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단식 선수로는 최초로 이제 올림픽 배드민턴 결승 진출이었고요. 최대 장점은 뭐 집중력을 바탕에 둔 수비력이 있습니다. 상대 공격을 어떤 공격이라도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지니고 있고요. 그 상대하기 까다로운 선수고 지금도 이제 세계 랭킹 1위를 지키고 있을 수 있는 원동력인 거죠. 수비력을 강화하기 위해 1대3으로 훈련을 하는 세계 랭킹 1위 리총웨이 선수. 자신의 최대 장점인 수비력을 바탕으로 상대의 공격을 빠르고 정확하게 막아내고 반대로 상대방의 빈 곳을 노려 득점 행진을 이어가는 리총웨이. 세계 랭킹 1위에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선수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그에게도 숙명의 라이벌이 존재합니다. 이 선수에게도 숙명적인 라이벌이 누구냐면 중국의 린단 선수. 유독 린단 선수에게는 간발의 차로 이렇게 은메달을 따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리총웨이 선수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린단 선수를 만나 간발의 차이로 져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고요. 2년 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두 선수는 운명적인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도 린단 선수에 부딪혀 아쉽게 은메달에 그친 리총웨이였는데요. 그들의 대결은 그렇게 끝나는 걸까요? 그 정부가 12년 그 런던 올림픽 때 금메달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를 리총웨이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리총웨이 금메달을 획득하면 63만 달러. 그 하나로 약 얼마예요? 한 7억 원 정도를 이 골드바를 만들어서 이 포상하기로 이야.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맞붙은 운명적 라이벌 중국의 배드민턴 1인자 린단. 두 번 다시 패배는 없다. 말레이시아 국가의 힘을 얻고 나온 리총웨이. 이날만을 기다려온 숙명의 대결. 과연 그 결과는? 2012년 런던 올림픽 결승전에서 다시 맞붙게 된 두 사람. 린단은 강스매시로 공격에 나서고 그에 맞서 리총웨이는 장점인 수비를 바탕으로 반격에 나섭니다.
피말리는 접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승리의 여신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집중되는 순간 또다시 간발의 차로 금메달을 놓친 리총웨이 선수. 정말 린달의 벽은 높았던 걸까요? 하지만 리총웨이 선수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그 리총웨이의 그 성실성 또는 그 이 매너 뭐 이런 것들이 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열띤 그 응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4년 뒤 2016년 리우올림픽 준결승전에서 다시 만난 리총웨이 선수와 린단 선수. 리총웨이 선수는 운명적인 라이벌 린단 선수에게 드디어 감격스러운 우승을 거두게 됩니다. 세계의 라이벌로 명경기를 펼친 두 선수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봅니다. 네, 이렇게 그만큼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또 증명하는 것 같은데요. 영웅의 자리를 지키려면 엄청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되네요. 그 이제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의 결과를 보고 2020년을 예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수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이제 지금 한국 배드민턴은 이제 새 판을 짜고 있는데요. 이용대 선수가 국가대표 은퇴 이후에 이제 파트너였던 유현성 선수가 최고참으로서 이제 중심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정경은, 신승찬, 김기정, 손한호, 성지현 등 이제 기존 그 건재한 멤버들의 이제 고교, 대학의 유망주들이 이제 합류를 하면서 이제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고 메달 가능성을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효자 종목 배드민턴을 위해 애쓰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